자, 이번에는 고려의 군역제도와 군사조직 그리고 관리등용제도 같은 기타 여러 가지 제도들도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군사조직입니다. 군대는 고려가 중앙조직도 그렇고 그리고 지방조직도 그렇고 다 복잡한데 군대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군대도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눠집니다. 자, 보시면 중앙군은 2군이라고 부릅니다. 국왕의 친위 부대인 2군, 그리고 또 수도방위와 국경 지역의 방어를 전담하는 6위라고 해서 중앙군인 2군 6위가 있고요. 이 사람들은 직업군인입니다. 직업군인으로 나라를 위해서 복무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직업군인이다 보니까 세습을 합니다. 그래서 세습 때는 신분으로 군인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이 중앙군 2군 6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군이 있는데 지방군은 그 어떤 지방에 있느냐에 따라서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진군, 또 하나는 주현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주진군, 주현군은요, 여기서 현과 진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진군이라는 말은 진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주현군 그러면 현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양계 지역에서는 양계 밑에 지방행정구역으로 진이 있다고 했고요. 오도는 밑에 군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 군현에 주둔하고 있다 해서 현에 주둔하고 있다 주현군, 그리고 양계 밑에 있는 진에 주둔하고 있다 해서 주진군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모두 이거는 의무병이에요. 그러니까 군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인데, 차이점은 아무래도 양계 지역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좀 군사 훈련이 이제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주현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조금 여유가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주로 군사 훈련보다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필요한 일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관리 등용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 등용 제도는요, 과거 제도, 앞에서 광종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었죠. 과거 제도로 관리를 등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음서 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등용하는 방식 해서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복잡하네요. 자, 과거 제도는 광종 때 시작을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유교적인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술 명경과라고 하는 건 유교를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거고요. 그 외 유교 외에 나머지 법률, 회계, 지리 등 실용적인 기술학문을 보는 거는 이건 농민도 응시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게 잡과입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능력을 테스트하는 제술과하고 명경과는 기본적으로 유교를 공부해야 되는 건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험의 형식이 좀 다른데,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 보는 명경과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제술과를 응시하는 사람도 이 명경과 응시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뭘 더해야 되냐면 문학적 재능, 즉 다시 말하면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경과가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정도를 테스트한다면, 제술과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더 고차원적인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직을 뽑는데, 이거는 양인들 이상이 응시할 수 있었고, 고대에 비해서 능력을 중시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대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통일신라까지만 하더라도 육두품, 진골, 성골 같은 신분제도에 따라서 본인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일정한 상한선이 있어서 올라가지를 못했죠. 근데 고려는 그게 아니라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왕권 강화에 기여를 할 수밖에 없죠. 이걸 뽑는 시험의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왕입니다. 그럼 왕이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다른 사람이 뽑아준 게 아니죠. 그래서 왕권 강화에 기여를 했고요.
어, 조선시대하고 차이는 무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고려 말이 되면 무과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고려의 전반적인 그 기간 동안에는 무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무신은 어떻게 했느냐? 앞에서 얘기했죠. 직업군인. 이 직업군인들 중에서 뭐 승진을 한다던가 아니면 가문 자체가 이런 무신 가문인 경우에는 이제 장군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관리 등용 제도, 음서 제도인데요. 음서 제도는 지금 조건이 있습니다.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손들이 예, 과거를 보지 않고도 관료가 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럼 5품 이하면은 안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손들은 과거를 보지 않아도 관료가 될 수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엄마 아빠 잘 만나면 관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5품 이상의 조건은요,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친가, 그러니까 아빠 쪽이죠. 아빠 쪽 혹은 외가, 엄마 쪽, 아니면 처가, 그러니까 부인 쪽이죠. 요 세 개 중에서 하나만 5품 이상 나오면, 5품 이상이 되면 음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되니까 그렇게 얻으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아빠 쪽, 엄마 쪽, 부인 쪽 이게 다 뭐예요? 혼인 관계 등을 통해서 만들어진 관계죠. 뭐 아빠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이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빠가 어떤 엄마를 얻었느냐에 따라서 그죠? 내가 어떤 부인을 얻었느냐에 따라서. 근데 결혼이라는 건 서로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뭐 관직이 높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 다음 대까지 이어지다 보면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문벌귀족 강화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문벌귀족은 귀족은 아니에요. 귀족은 아니야. 근데 문벌이란 걸 통해서 귀족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할 만하다 하면 문벌귀족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려 관료 체제의 귀족적 특성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이쪽에 뭐라 그랬어요? 능력을 중시한다 그랬죠. 귀족적 특성 서로 다른 거지만 고려는 이 다른 두 가지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관리를 뽑고 등용을 해서 운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